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력도 저희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장은 한 다음 달쯤에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FOMC 열리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 물론 또 이주열 총재가 설명한 배경도 있긴 합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금통위에서 당초 시장의 예상을 조금 앞질러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 조처했습니다. 예. 자,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내렸을까?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데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 금리 인상이 좀 이 거시경제 흐름 방향하고는 조금 달리 갔다. 그때 꼭 금리를 인상했었어야 되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금의 인출 우려가 있다해서 같이 인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국내적으로는 이낙연 총리나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상당히 압박을 했었죠. 국회에 실제로 나와서 요구도 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사실 있었던 차에 미국의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제롬 파월이 올 들어서 여러 가지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강력히 냈고 특히 최근에 이 청문회, 의회 청문회에서 상하 양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0.50%포인트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금리를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제의 이 하강 국면이 정부의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지금 이 디클라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정도로 나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행은 2분기에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이래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2분기 와서 봐도 반도체 부분의 수출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 투자, 소비 지금 다 부진하거든요. 물론 2분기에 플러스로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국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이제 일본과의 이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에서 직격탄이 되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 쪽이 될 것이고 그게 반도체 쪽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인하해서 꺼져가는 경기도 살리고 또 한일 무역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내성도 좀 키워주자 하는 이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경제 지표나 수출을 봤을 때도 국내 상황도 좋지가 않고 FOMC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건데요. 시장 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 혹은 좀 부작용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계부채고 두 번째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계부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전망,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계부채 통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통계적 오류에 좀 빠져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1분기 말 현재 우리 가계부채가 1,540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통계 나올 때마다 언론들은 가계부채 사상 최고다. 가계부채가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인플레가 되는 이 현재 그 경제 구조에서는 가계부채는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GDP 금액으로 발표한다 그러면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GDP를 금액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나 전분기 대비 비율로 발표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본다면 현재 지금 가계부채가 정부가 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로 맞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1분기에 보면 4%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가 말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크게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좀 과대한 우려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하나 이제 가계부채는 통화량만 늘어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DSR이라든지 각종 규제 정책을 지금 거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가계부채를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풀고 있지 나머지는 국가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흔들린다. 이것도 대단히 좀 과잉된 우려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오른다고는 해요. 예. 특히 이제 강남의 일부 대근 쪽, 더 구체적으로는 대치동 대치동 엄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5단지 아파트 이런 데가 가격이 좀 덜썩거렸는데 이 원인과 우리 진단이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최근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예. 저쪽으로 빼는 바람에 서울의 수요 대체 공급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오른 것인데 예. 그것을 또 통화량을 줄인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 줄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잡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의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거시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하락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든지 그것도 역시 근거 없는 매우 좀 과장된 우려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뭐 0.25%포인트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 전체 규모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역시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수요 공급의 문제를 떠나서 예.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됨으로써 유동성이 약간 옮겨지는 효과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심리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섣불리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네. 섣불리 팔지도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권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고 특히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낮고 이러니까 시중에 부동산 자금, 이 떠돌아다니는 부동산 자금이 한 1,100조 정도 되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돈이 어디로 튀려고 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부동산으로 간다는 그것은 뭐 상당히 편견일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0.25%포인트를 인하했을 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책 조화적인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나 또는 산자부 같은 데서 그 돈이 좀 경기 활성화, 투자 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 가이드를 펌프질을 좀 해주는 예. 그런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기사나 글을 썼을 때 가장 쉽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얘기인데 사실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설명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의 뭐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방향을 돌려서 금리 인하가 한 달 정도 예상보다 좀 빨리 됐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추가로 한 번 더라는 또 의문이 붙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오늘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의 행간을 잘 읽어봐도 네. 이번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요.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경기 전망 조정을 2.2%로 조정했습니까? 예, 갑자기 0.3%포인트를 내리면서 그렇죠. 2.5에서 2.2까지 2.2%로 0.3%포인트를 내렸는데 예. 한국은행은 다른 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GDP를 직접 작성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구예요. 네. 거기다가
기초 통계 1차 로우 머티리얼 통계라는 게 한국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전망을 단순한 어떤 시뮬레이션만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기초 통계를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이 가장 정확성이 높고 또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쭉 한국은행을 와치를 해보면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2%대에서 0.3%포인트를 갑자기 전망을 떨어뜨리는 게 예.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최근 10년간은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았던 예. 그런 파격적인 경기 전망의 하강 조정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내심으로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율 반등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이래 두면 너무 꺼질 수 있다라는 좀 위기의식이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 전망을 내렸고 또 경기 전망을 0.3%포인트나 내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0.3%포인트를 만회하려면 0.25% 가지고는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 미국은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좋지 않습니까? 주가도 좋고 실물 경제도 우리보다 지금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와 또 이제 그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내릴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이번 한 번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절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최경환 당시 부총리 시절에 우리가 계속 금리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식으로 양적 완화의 정책을 한다면서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을 해서 1.5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내리면 1.25 정도 되는데 역대 우리나라 금리 중에 한국은행 기준이 사상 최저치가 1.25입니다. 그 이하로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물론 미국은 0%도 가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가 많거나 이 화폐 기축국에 가깝거나 기축국이 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많이 낮추면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를 미국처럼 대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한 번에서 두 번 또는 아주 맥시멈 가더라도 세 번 정도 그까지의 우리의 통화 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두 번에서 세 번도 굉장히 많아 보이게 느껴지긴 합니다. 1.25%라는 어떤 마지노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내리게 되고 국제사회가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적 하한선이 견딜 수 있는 하한선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요. 특히 이주열 총재가 새 정부 들어서 2017년 11월 달, 2018년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다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을 내렸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때문에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0.5%까지 그러니까 1.25%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거기서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는 거. 이를테면 기준금리를 1.00%까지 내려가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또 우리 경제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또 하나로 경제 성장률도 그러면 추가 하향 조정이 이제 그러니까 2분기 지난 건데 추가로 또 하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 중에서 저는 가장 특기할 만하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장률도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그건 대부분 예측이 됐던 거고요. 잠재 성장률을 낮춘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 물가 폭등의 우려 없이 우리의 경제적 자원을 총 가동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이 상한치거든요. 그것을 대폭 낮췄어요. 2.5에서 2.6으로 낮췄죠. 원래 이게 새 정부 출범할 때 2.9까지 올라가 있던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제적인 요인이든 국내적인 요인이든 우리의 성장 잠재를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 때문인지 해외 요인인지 그건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국은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본 변수를 우리가 중립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 수출 규제를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오늘 금리 인하에도 반응을 안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시간만이 문제였지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시장에 예견이 됐기 때문에 예견된 것은 호재가 아니다. 다만 시간이 좀 앞당겨진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일본 문제 같은 것도 지금처럼 이 외생 변수가 많이 생겨서 주가가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그만큼 이 기회에 오를 수 있는 반등의 기회도 굉장히 높고 떨어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결국 그 변화하는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시시각각 변화 상황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